자, 조경 식물 관리 전지전정에 이어서 이번엔 비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배 관리라는 거는 이제 비료를 어떻게 관리하냐, 어떻게 주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일단 뿌리의 기능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비료라는 것은 뿌리가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 뿌리는 어떤 기능을 하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발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발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지탱하고 있죠.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굵은 뿌리는 주로 지탱을 하는 걸로 한다면 잔뿌리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는 뿌리털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잔뿌리 혹은 세근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뿌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뿌리의 종류는 이 양분을 저장하는 저장근 있죠. 뭐 고구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양분을 저장해서 비대해진 뿌리를 우리는 고구마 이런 거를 저장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담쟁이 동굴처럼 이렇게 벽에 붙어서 이렇게 부착해서 하는 그런 뿌리를 우리는 부착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물체에 기상하기 위한 뿌리, 우리 겨우살이 아시죠? 겨우살이처럼 다른 작물에 붙어서 이거를 다른 작물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당기는 이런 걸 우리 기생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근은 식물체를 받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근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 기자를 쓰는 기근이라 그래갖고 뿌리 호흡을 그러니까 호흡을 하기 위해서 땅 위로 지면 위로 올라온 것을 우리 기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구송 같은 경우 있죠. 나구송 같은 경우에 수변가에 나구송을 심으면 이렇게 고구마 같은 게 주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근이라고 해요. 이제 뿌리는 요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비료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영양분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은 크게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나눕니다. 영양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양소, 원소,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 원소일 겁니다. 자, 다량 원소라는 거는 식물을 많이 이루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겁니다. 얘는 CHO. 이건 공기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NPK. 이게 가장 많이 필요한 3대 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카마스 이렇게 외워요. 카마스. 자, 다량 원소는 이렇게 9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다음 중 다량 원소가 아닌 것은 미량 원소인 것은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자, CHO는 공기 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3대 원소는 NPK. 그 다음에 카마스, 칼슘, 마그네슘, 스, 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량 원소는 이거 말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게 철입니다. 그 다음에 망간, 몰디브덴, 그 다음에 여기 붕소, 아연, 구리, 염화칼슘, 염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등등등등이 우리 미량 원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얘는 많은 양이 필요한 거고 얘는 적은 양이 필요한 거지 필요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이 적은 양이 없어도 식물체는 무지한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중요한 겁니다. 이 미량 원소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많이 필요하지만 비타민, 무기질, 칼슘 이런 것들 우리 사람 몸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식물한테도 적은 양이 필요할 뿐이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반드시 필요한 원소입니다. 자, 비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비료는 화학적으로 산성인 것이 있고 화학적으로 염기성인 것이 있습니다. 얘는 그 자체가 산성이고 그 자체가 염기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황산 암모늄
염화 암모늄, 암모늄자 들어간 거 혹은 석회자가 들어간 것은 산성비료입니다. 그러니까 산성비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염기성 비료인 것은 그러니까 얘 자체가 염기성이냐 산성이냐는 뜻이에요. 석회질소, 수산화칼슘, 칼슘자가 들어가는 것이 염기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산성 토양을 중성화하는 거죠. 반대로 이 산성 비료는 염기성인 토양을 중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왜? 얘가 산성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크게 비료를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 이제 여러분 표에는 밑거름, 덧거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기질 비료는 우리는 얘를 밑거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덧거름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왜 퇴비 하는 거 있죠? 퇴비. 퇴비. 개분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는 화학 비료를 얘기합니다. 얘네는 밑거름은요, 왜 밑에 넣겠어요?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효성입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얘는 속효성으로 비료를 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표에 대해서 이제 표로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기는 얘는 봄, 가을에 보통 주고요. 얘는 필요할 때 줍니다. 필요할 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또 표로 뭐가 나와 있냐면 질소, 인, 칼슘, NPK와 그 밖의 영양 그 원소들에 따라 그 역할과 그 다음에 결핍, 그 다음에 과잉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종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질소 성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소나 뭐 유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주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거는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혹은 과수 재배 혹은 조경수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요 표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거나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라도 또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시험 문제 때문에라도 공부하시면 좋죠. 좋은데 이제 너무 역할과 결핍과 과잉 그 종류까지 다 외우시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질소 NPK거든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외우시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까요? 자, NPK를 보면 NPK가 그 다량 원소, 삼원소 가장 중요한 원소인데요. 이게 우리는 질소, 인산, 옛날에 이거 가리라 그랬어요. 칼륨입니다. 칼륨. 질소는 식물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겁니다. 왜 가장 많이 필요하냐? 얘는 생장을 담당해요. 생장. 키 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키 크는 거. 자, 피는요, 인산은요, 우리 사람 피로 얘기하면 우리 피가 잘 돈다는 걸 뭐라 그래요? 혈액순환 잘 된다 그러죠. 혈액순환 잘 되면 예쁘죠. 네, 그래서 피가 많으면, 피가 잘 원활하면 개화결실이 좋습니다. 화색이 좋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화결실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륨, K. 우리 뭐 되게 좋은 거를 KS 이렇게 얘기하죠. 왠지 튼튼한 느낌이 들죠. 얘는 튼튼입니다. 튼튼. 이해가 확 되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름이 지나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름이 지나고 비료를 준다. 원래는 여름 지나고는 화학비료를 안 주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질소를 준다. 제일 나쁜 겁니다. 가을,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얘가 켜요. 웃자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위를 더 타겠죠. 얘는 절대 가을, 겨울에는 줄 수 없다. 왜? 추위를 한 해를 더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언제 많이 줘요?
봄에 많이 주는 것이 잘 클 때 쭉쭉 잘 크라고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소는 우리 작물 재배할 먹는 거 재배할 때는 이 질소질 비료를 그래서 많이 주는 겁니다. 요소, 유한 뭐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장을 하게 하는 게 질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인산질 비료는 어디에 많이 쓸까요? 개화결실이 중요한 곳은 과수농가겠죠. 그래서 과수농가의 화학 비료에는 다른 것도 높겠지만 이 인산질 비료의 함량이 아마 높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칼륨은 튼튼하다 그랬죠. 튼튼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얘는 서리빨 피해를 조금 방지해 줍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표에 있는 걸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요거 원리만 이해하셔도 문제 한 문제는 맞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2방법입니다. 12방법은 금방 얘기한 그 유기질 비료 있잖아요. 유기질 비료를 주는 방법인데 뭐 그냥 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그 화학 비료도 독하지만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그 퇴비나 이런 것들은 바로 줘버리면 굉장히 식물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땅을 파고 땅 속에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림에 나와 있는데 수관 그 라인에 맞춰서 구덩이를 파고 주는 겁니다. 전면을 다 주기도 하고요. 윤상으로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띠처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기도 하고, 선상으로 쭉 길쭉하게 주기도 하고, 천공, 구멍을 뚫어서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제가 금방 그 밑거름으로 쓰는 것들은 독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면 시비 방법의 경우는 노세목이나 그 묘목 같은 거에는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면 거름 주기는 튼튼한 나무에 오히려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윤상, 방사상, 그 다음에 선상은 우리 생울타리 아까 배우셨죠? 생울타리 한 곳에 길쭉해 그림 보시면 생울타리처럼 보이죠? 거기에다가 주는 겁니다. 천공은 언제 주냐면 뿌리가 너무 많이 얽혀가지고 땅을 팔 수 없을 때, 그럴 때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주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막 그 큰 거름을 막 이렇게 뭐 작물 재배 말고 조경수나 이런 걸 할 때 막 부피가 큰 생생토라든지 뭐 이런 거 무거운 걸로 줬는데 요즘에는요 요렇게 분필보다 더 가는 요만하게 돼 있어서 그냥 바닥에다 쿡쿡 꼽아주거나 요런 거를 그냥 톡톡 꼽아주는 굉장히 간편하게 주는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배 관리는 12입니다. 12. 비료를 주는 12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12는 왜 하는 겁니까?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면 어떤 나무에다가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노세목이나 뭐 약한 나무에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한 나무를 더 건강하게 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NPK의 역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결핍됐을 때 혹은 과잉됐을 때 그것을 표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한 번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조경 식물 관리 중에 이제 그 앞서 전지전정 관리, 비배 관리를 배우셨다면 이제 잔디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조경 관리 작업에서 잔디 관리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를 설명을 잠깐 드렸을 텐데요. 잔디는 우리 잔디 깎기, 뭐 통기 작업, 떼밥 주기, 뭐 시비, 그 다음에 뭐 병해충 관리, 잡초 관리 등등 잔디에 관해서만 해도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교재에서는 굉장히 짧게 교재 내용은 짧게 다루어졌지만 설명을 잘 들으시면 잔디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훨씬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은 잔디 관리에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산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주택
밖에 있는 잔디밭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잔디 관리는요, 골프장, 그 다음에 잔디 구장,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산소나 주택정원의 잔디를 생각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프장과 혹은 잔디구장을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잔디 관리에 있어서는 골프장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잔디 깎기. 우리 이거를 예초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mowing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잔디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지상부가 이렇게 있고 지하부에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러너로 발달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는 포복경인데 위에 있다고 해서 지상경, 밑에 있어서 지하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러너 혹은 포복경으로 번식하는 애입니다. 얘 특징이 그래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 얘는 뿌리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줄기, 기는 줄기로 번식하는 애라는 거를 숙지하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디 깎는 효과는요. 아니면 잔디를 왜 깎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면 그 효과가 연결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잡초 발생을 줄입니다. 여기 잡초가 막 올라오는 것들을 잔디를 깎아주면서 그 잡초도 같이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잔디의 밀도를 높인다. 자, 얘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정화를 자르면 치과가 발달한다는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월이 촉진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탄한 잔디밭을 만듭니다. 자, 분월이 촉진되고 밀도가 높아지면 얘가 옆에서 더 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아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만 돼 있으면 중간중간에 쏙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밀도가 높아지면 거기가 촘촘히 채워지면서 더 평탄성을 이루고 그 경기를 하기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레크레이션을 더 잘 되게 해줘요.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돼서 병해를 방지하기도 한다. 이 위에를 잘라주니까 아무래도 공기나 물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원활하겠죠. 그래서 그 효과는 얘 잔디를 잘라줬을 때 왜 잘라줘야 되는지 혹은 그 잘라주는 효과와 그 연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잔디 입장에서 보면 얘를 자르면 광합성을 하는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뿌리의 역할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초를 하고 나면 반드시 시비를 해준다거나 물을 준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프장에서는 비료 주거나 약 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짧게 깎아야 되니까요. 그 효과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잔디의 높이인데요. 우리는 예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잘랐고 남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잔디 기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모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잔디 깎는 게 여기 모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잔디 깎는 기계는 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잔디 예추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일단 이 예고 높이를 레바로 조정해서 잔디를 깎는데요. 내가 원하는 높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cm로 내가 지정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잔디 기계로 깎으면 얘가 누워졌다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예고보다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래서 레바 조절을 내가 예상한 예고보다 더 낮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높이는요. 가정에서는 2에서 4cm라고 되어 있죠. 예, 보통 한 3, 4cm 정도 봅니다. 3, 4cm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골프장에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린. 그린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잔디 구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티에서 그린으로 이렇게 홀컵으로 공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그린이에요. 여기가 그린인데
그 홀컵에 이 공이 들어가는 주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짧게 세밀하게 잘라 있어야 공을 쳤을 때 그 정확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린이 가장 짧게 깎는 겁니다. 얘는 절대 1cm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린 지역에 가보면 이게 잔디가 아니라 뭐가 얇게 뭐 초록색이 그냥 덮여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깎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0.5에서 0.7인데요. 뭐 3mm나 4mm로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유지하려면 계속 자주 깎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티 같은 경우에는 1cm, 페어웨이는 2cm 정도, 러프는 한 4c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설명하려면 그 바로 위에 있는 3분의 1 법칙을 아셔야 돼요. 잔디를 깎을 때 내가 원하는 높이를 위해서 깎는데, 내가 원하는 높이를 위해서 깎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를 그 원한다고 해서 한 번에 반을 자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3분의 1만 자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놔뒀다가 조금 지나고 다시 또 잘라요. 다시 또 자르고. 그러니까 자, 내가 원하는 높이를 가지려면 3분의 1 법칙을 지키면서 하려면 그 잔디 자르는 횟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횟수가 늘어나겠죠. 자, 그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그린 지역을 예초 횟수가 가장 많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잔디를 자른 나머지 이 부분 날아가죠. 여기 쌓이겠죠. 당연히 치웁니다. 이거는 예지물이라고 해요. 이 예지물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소 같은 데는 끌어서 한 군데다 놔둔다? 뭐 그렇게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골프장에서는 당장 오늘 깎으면 내일 당장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예지물은 다 모아서 폐기 처분합니다. 폐기물 처리. 이 비용도 만만치 않죠. 뭐 엄청난 양이 되니까. 이렇게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참 힘든 게 이게 아무리 제가 뭐 깎고 뭐 그 환풍기, 예불기 같은 걸로 해서 빨아들여서 청소기 같은 걸 빨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예지물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쌓이겠죠. 이 예지물이 쌓인 이거를 우리는 퇴치라고 얘기합니다. 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퇴치가 오랫동안 쌓여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스펀지처럼 돼가지고 수분과 양분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폭신폭신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수분과 양분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이 예지물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초를 하는 기계를 예초기 혹은 모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모어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모어는요, 적은 면적에, 작은 면적에 하는 거를 핸드모어, 우리 일반적으로 가정주택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cm 정도 크기에서 이렇게 밀고, 기계로 우리 예초기 잡아 당겨가지고 시동 걸어서 하는 것도 있고 요즘엔 전기로 된 것도 있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로봇 청소기처럼 이 예초기도 로봇 청소기처럼 돼 있는 것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워낙 발달하니까 하여튼 적은 면적에 하는 거를 우리는 핸드모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린 지역은 자주 깎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짧게 세밀하게 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린 모어는 아주 짧게 깎고 세밀하게 깎을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이기는 하나 조금 이제 거칠게 깎아도 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로터리 모어, 그 다음에 15,000제곱미터처럼 아주 넓으면서 잘 깎아야 되는 곳, 이거는 우리 갱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잔디깎기 예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초에 이어서 통기 작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통기 작업은 말 그대로 통기성을 좋게 하는 겁니다. 공기 순환을 좋게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잔디밭이 오래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잔디의 그러니까 번식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러너가 이렇게 막 꼬여 있을 겁니다. 기는 줄기가 막 이렇게 엉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오래되면 이게 꽉 엉켜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퇴치도 마찬가지고 퇴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러너가 막 엉켜가지고 얘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분을 흡수를 못 하잖아요.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부를 계속 잘라내기 때문에 얘는 비료를 주지 않으면 그 양분 흡수가 그 광합성 양이 자꾸 부족하니까 뿌리 발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생육이 불량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무슨 일을 해줘야 되냐면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서 통기 작업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 골프장 잔디의 경우는 이 통기 작업을 1년에 뭐 몇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해야지 이게 원활하게 양분 흡수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기 작업을 하는 목적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뿌리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좀 전에 설명한 대치층을 분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왜냐하면 걔가 계속 쌓여 있으면은 제가 스펀지 역할을 해서 속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랬죠. 또 하나 수분이나 비료를 침투를 좋게 해주고요. 그리고 분어를 부정근을 발달시켜서 생육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통기 작업은 공기 순환, 수분과 양분이 잘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효과는 수분과 양분, 그 다음에 통기성, 이런 것들을 다 좋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좋게 하기 때문에 뿌리 호흡도 되고 대치층도 분해되고 이런 수분과 양분이 잘 통과되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은 뭐냐? 어떠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집에 만약에 주택정원에서의 이 통기 작업을 하면은요, 이렇게 그 핀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에 달려 있는 신발도 있고 이렇게 납작한 요런데 이렇게 달려 있어서 얘를 콕콕 찍어줍니다. 콕콕 찍어주는 방법을 하는데 골프장이니까 이거를 기계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파이킹 장비에는 스파이킹, 슬라이싱, 코어링, 그 다음에 버티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티컬 모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스파이킹, 슬라이싱, 버티컬 모잉, 코어링, 이거는 이제 작업의 명칭이기도 하고 장비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론 스파이킹이라고 하기도 하고 앞에 이제 그 다른 말이 조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명칭, 작업의 명칭에 대해서 아시면은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파이킹은 여러분들 예전에 축구화 혹은 육상 경기할 때 스파이크라는 신발을 신었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렇게 그 축구화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스파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그런 롤러로 돼 있는 거에 그렇게 톡톡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밀고 나가면 구멍이 뽕뽕뽕뽕. 근데 좀 작습니다. 한 2, 3cm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모양이 요렇게 돼지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2에서 3cm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싱은 우리 이렇게 딱 잘라내는 걸 슬라이싱이라고 하죠. 얘는 좀 요렇게 됩니다. 얘는 한 5cm 정도 된다고, 4, 5cm 정도. 버티컬 모잉이라는 거는 수직예초라 그래가지고 얘가 쭉 내려가면서 잔디를 여기 쭉 잘라주는 겁니다. 수직으로. 수직예초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어링의 경우는 얘네들은 미세하다고 보면은 코어링은 이렇게 스푼처럼 생긴 게 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게 쏙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얘는 8, 9cm 정도 됩니다. 이 타인의 이 너비드 1cm, 1, 2cm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효과가 그래서 훨씬 크다. 효과가 큰 만큼 손상 정도도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 속도도 당연히 많이 상하니까 회복 속도도 오래 걸리겠죠. 자, 이 작업은 수분과 양, 이런 통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통기 작업은 이 통기 작업 하나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금방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랬잖아요. 잔디가 이렇게 돼 있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메워줘야 될까요? 뭔가로 메워줘야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뿌리가 잘린 거 아닙니까? 그럼 공기줄이 노출되면 건조해지겠죠. 건조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 병해충의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멍이 숭숭 뚫렸으니까 평탄성이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뭘 해줘야 되냐? 여기를 메꿔줘야 된다.
이걸 메꿔주는 걸 우리는 떼밥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기 작업은 반드시 이 떼밥 작업과 떼밥주 배토 작업과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 떼밥 작업은 배토 작업은 배토 흙을 덮어주는 거죠. 여기 빈 공간에다가 흙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배토 작업의 효과는 뭡니까? 건조를 막아주고 병해충 감염을 막아주며 평탄성을 좋게 해주는 게 효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떼밥을 줘야 된다 그러면 노출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렇게 노출된다 그랬잖아요. 이 노출된 포복경을 노출 포복경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 번지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떼밥 작업을 하는 겁니다. 꼭 통기 작업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기 작업엔 반드시 얘를 해야 되지만 이 배토 작업은 그 외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잔디밭 표면을 고르게 평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뿌리 신장을 촉진해주고 그 다음에 토양 계량제를 여기에 흙을 뿌릴 때 좋은 토양을 비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래라든지 이런 걸 섞어주면 토양 계량의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의 그런 것들을 분해를 촉진한다거나 아까 얘기한 대치층을 분해하고 촉진한다거나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떼밥 주기의 그 배합 비율을 한번 볼까요? 가는 세사와 모래. 그러니까 얘는 세사가 가는 모래예요. 세사가 가는 모래와 유기물, 거름 같은 거죠. 거름을 2대1로 섞어서 5mm 채를 통과한 것.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덩어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고운 흙으로만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요거는 1cm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떼밥은 아주 얇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번 주고 보름 있다가 보름 후 다시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많이 주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한 2, 3회 준다 이 얘기입니다. 연달아 다시 준다 안 돼요. 보름 후 15일 후 한 번 더 줍니다. 1cm 미만으로 주고 보름 후 한 번 더 준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떼밥은 많이 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떼밥 살포 후 스틸 매트로 쓸어주면 요게 사이사이로 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흙을 쫙 뿌리면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옆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틸 매트는 뭐냐면 우리 요런 망 같은 거를 그 기계에다 깔아가지고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여기 스틸 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끌고 쫙 도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빗자루질로 쓸어주는 거예요. 쓸어서 여기다 이렇게 쏙쏙쏙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넓은 면이니까 빗자루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스틸 매트를 끌어주어 잔디밭 속으로 요 구멍으로 속속 아니면 잔디 위로 요게 잘 덮일 수 있도록 스틸 매트를 한번 끌어줍니다. 자, 근데 얘는 언제 작업을 하냐? 당연히 통기 작업 후에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한다 그랬잖아요. 생육이 왕성한 잔디밭에서 합니다. 생육이 왕성하다는 건 이 포복경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란 얘기죠. 그러니까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난지형의 경우는 6월에서 8월 혹은 한지형에는 봄, 가을에 이 떼밥 주는 작업을 실시해서 잔디밭이 더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금방 말한 것처럼 떼밥의 두께는 1cm 미만으로 하고 소량으로 나누어서 1cm 미만으로 보름 후 한 번 더 주는 2, 3회 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통기 작업을 하고 배토 작업을 하거나 그냥 배토 작업을 한 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관수를 해야 됩니다. 관수가 뭐죠? 인위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 흙이 더 속속속속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잔디 관리에 있어서 통기 작업, 앞서 얘기한 뭐 예초, 그 다음에 통기 작업, 배토 작업, 그 다음에 관수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